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36페이지의 기입형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건축부의 재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공공복리를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고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부수적 목적으로 법에서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살펴볼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면 이 건축물에 건축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기왕 건물 건축하게 되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기왕 만들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기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잘 만들어져 있고 아름답다는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미관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과 관련되어 서술한 사안인데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적합한 것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는 건축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이때는 바닥 면적이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면 그때는 연 면적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연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확인해 놓습니다. 외벽 중심선은 건축 면적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바닥 면적이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연 면적입니다. 3번입니다. 용적을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은 연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적어주시는 게 1입니다. 그러면 이 3번과 관련된 사항들을 토대로 4번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아래 조건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인가? 여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4개 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하게 되면 그것을 연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 면적에 있어서 용적률 산정 시에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지하층과 건물 지상층에 설치하고 있는 부속 용도의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구역,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한 대피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난구역과 대피 공간은 화재 발생 시에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며 이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피난안전구역과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한 대피 공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 조건의 대지 면적 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하층 2층과 1층이 있는데 우리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면 공동대에 달려있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완전 제외시키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지하 1, 2층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만 배제한다는 걸 고려하게 되면 일반 연면적에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2층부터 9층까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으로 각 층 4,000제곱미터를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9에서 2 빼가오 7 곱하기 4,000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층부터 9층까지라고 하면 이건 몇 개 층이다? 8개 층이죠. 그래서 연면적은 32,0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죠. 16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된 조건은 용적률 16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의 구조 설비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전문 기술 자격이란 말 확인해 놓으시면서 이들은 설계자, 공사 감리자는 아니죠. 건축주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전문 기술 자격이란 말을 토대로 관계 전문 기술자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건축법 영상에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원해놨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규모.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재축이죠. 반면 철거란 말과 종전과 같은 규모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개축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7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 준용한다. 이 사용 승인 1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과 유지관리,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 설구에서 상위 설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그 반대의 경우는 신고 사안인데 저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수와 오지순다에 대한 문제 풀어보면서 저 시설군은 자산 전문 용도 금주기로 구분된다. 그리고 최근 법을 개정하여 교육복지시설군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건축 절차를 일부 준용하게 되는데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대상으로서 그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용 승인은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그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인 때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사항은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 안전 기준을 강화시키는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에게 설계 도면을 받고 용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허가 대상,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상위 설군에서 하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기존 구조, 안전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뭔가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 시설군 안의 용도 변경의 경우에만 보강 공사 없이 철거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도 변경하게 되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용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시에는 철거에 관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공사했던 허가 신고 대상으로 그 바다 면적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끝내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500, 사용 승인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능한데, 앞에 절차 설계는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무엇이란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않고 연면적 얼마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이 다중주택은 층수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m 이하의 단독택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기숙사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공동택 중에 기숙사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다중택과 기숙사 두 가지인데, 특별히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한 세대가 50% 이상일 때 기숙사로 파악하게 됩니다. 8번 다중택과 330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물에 해당료로 쓰는 바다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때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숙박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라 분류는 다중생활시설,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이다. 10번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기간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반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비교되는 것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그 심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만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서 60일, 120일 내 조정, 재정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적합한 것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동그라미 놓습니다. 환경 보전 동그라미 놓습니다. 유형물을 오래 유지하는 것 때는 보존이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등기와 관련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유형물 보존이란 말 사용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환경 보존이라는 것은 무형물을 오래 유지할 때 보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류 오래 유지해야 된다. 그때는 한류 보전이란 말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국민 경제. 위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건축허가 등의 제한은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접, 주무부처장관의 요청 있는 때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 경제 이 네 가지 사유로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11번 국토관리, 국민경제라고 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건축 또는 대수는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사실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명의 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명의 변경, 건축주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명의 변경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보통 사전에 처리하던 것이 일반적인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사후 신고 사항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건축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가설 건축물은 잠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같게 만들었습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3년이죠. 다만 이를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가 대상의 경우는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에 연장 신고함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3년 7일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14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약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내줘야 한다. 7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 처리 기간 7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만약 이 7일 이내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지 않는다면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처리 기간 7일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5번입니다. 다중용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해야 한다. 우리 건축법에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사용 승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여기 유지 관리에 대한 방법은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에 따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고층 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겨울철에 사골곰탕을 끓이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우려는 국물 버리죠. 그게 외부 날씨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춥다라고 하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홈통 청소와 관련된 유지 관리 계획 마련해야 되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대상. 방금 우리가 보셨던 다중용 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 건축물, 공동주택, 관리할 존재하는 공택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중 이용업소. 이러한 것들이 정기점검, 투시점검 대상인데 특별히 정기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이러한 건축물인데 수시점검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은 필요에 실시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직전 정기점검 실시한 날을 기준이라 하는데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정기점검 시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통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저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월 전에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5번 사용승인을 적어놓는 게 여기죠. 그리고 여기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18회 시험 때는 우리가 방금 보셨던 2년 되는 날, 그리고 3개월 전, 이걸 오지선다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6회 시험과 18회 시험 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 번, 3번 낼 수 있겠죠. 아마 20회 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한번 이 정도는 살펴놓습니다. 16번입니다. 철거 등 신고에 관한 건축법상의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용어 순서대로 쓰시오.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철거 신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한다. 그러면 1번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등은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전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2. 건물의 소유자 등이 건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30 국토교통부령 적어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다만 철거 신고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17회 때 이러한 신고에 관한 문제 나왔다고 하면 이번 19회 시험 2년 뒤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철거 신고,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시군구청장 건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 적어 보관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 적어 놓습니다. 다만 여기 건축물 대장과 관련되어 올해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은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인 때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서 받은 건축물을 한 2년, 3년 뒤에 이거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내력 구조부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요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건물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건축대장에 최근 법을 개정하여 구조, 내력을 함께 기재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대장, 대장 자체에 대한 내용 봐놓으시고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 대장에는 구조, 내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조경에 관한 문제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해야 한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적어 놓습니다. 대신 이 조경은 18회 시험과 16회 시험 때 각각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소유업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의 경우 그 중심으로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현재 건축선,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아무런 표현이 없다고 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대지 안에 정해지게 되는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보게 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인 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지정 기준으로 19번 건축선 적어주시면 되죠. 2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무엇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선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건축 허가하는 경우 무엇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는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번 같은 지문으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이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2번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의 구조,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 변화가는 지진 등으로부터 건축의 구조 안전 확보하기 위해 건축의 용도 등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내진 등급, 지방자치단체장이란 말 쓰게 된다면 내진 성능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기왕 건물 건축하게 되면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안전에 관한 사안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건축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근 법을 개정하여 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에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그래서 3, 5, 10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5, 10이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진 등급은 각종 인정제와 등급제는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진 성능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23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의 피난층 외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을 통한 직통 계단을 거실 각 부분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행 거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의 경우는 저 보행 거리를 50m 이내로 할 수 있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인 16층 이상의 공동택의 경우는 그 보행 거리를 40m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공장 75, 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 이내로 할 수 있죠. 24번입니다. 건축물의 11층 이상 층, 지하 3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을 통하는 직통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주계단에 대해서는 현재 직통 계단에 대해서는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11층 이상의 건물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게 되면 갑종 방어문인 철제 문을 2번 열고 이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조가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되게 되는데 건축물이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하인 때 직통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갓 복도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공동택인 때 특별 피난 계단 구조를 하여야 합니다. 25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을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피난 안전 구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초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피난 안전 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따로 독립하여 설치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 설치 대상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 설치 기준은 3입니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 이야기 나오면 4.3이라 생각하시면서 설치 대상과 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27번입니다. 건축 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배관, 피트,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의 유지 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한다. 수선구 적어놓습니다. 대신 이 21번은 이런 문제, 좀 지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틀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수선구, 이 당시 출제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옵니다. 28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에 구성하는 설비,
각종 기술을 체적으로 통합하여 건축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엇든 인증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여기 인증 기준은 진행 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28번과 29번이 같은 지문인데 아마 편집상 좀 잘못되었나 봅니다. 답은 비상용 승강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상용 승강기 대신 진행 건축물로 해놓으시는데 여기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높이가 31m 초과하는 때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번, 29번의 지문과 관련되어 설비, 각종 기술을 체적으로 통합한다. 이 말 보시면서 지능형 건축물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형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물에 필요로 하는 조격 8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30번 보십니다.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대지 과반에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적용되게 되면 대지 과반, 반을 넘는 용도 지역제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 방화지구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31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해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방화지구 안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무엇으로 구획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벽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데 대지 일부가 방화지구에 해당되게 되고 그 나머지가 시설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었을 때 과반이 차지하는 용도 지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 걸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특례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중에 건물 일부가 이 방화지구에 걸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과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관한 사안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방화벽으로 구획하게 된다고 하면 이 방화구역을 구획하게 된다면 이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시설보호지구의 용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구획에 관한 사안들을 봐놓습니다. 대신 31번은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사안이라면 해볼 만한 이야기지만 순수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 우리 시험 준비하는 때는 좀 무리한 지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30번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라는 것 확인하시고 31번은 방화벽이라 해놓습니다. 30번입니다. 건축법령상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빈칸에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야 한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 적어주는 게 여기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에 적용이 되는 용도 지역으로서 건물 높이가 9m 이하인 때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하는 건축물 공동되게 적용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확인하시면서 9m 이하에는 1.5,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 창출 등의
위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 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특별 동그라미 씁니다. 지정하는 구역 동그라미 씁니다. 이게 특별 건축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건축법령의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제도,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 있다면 특별 건축 구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33번은 특별 건축 구역 해놓습니다. 그리고 34번입니다. 여기 34번에 있어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 그 시정명령 이행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고 그 시정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35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등은 특별건축구역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시작하게 된다면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는 아파트와 연립택의 하나여 건축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200세대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35번은 2000제곱미터 이라 적어놓습니다. 36번입니다. 연면적 무엇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는 총 부과 횟수 몇 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때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라 적어 놓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기입형 문제를 함께 보셨는데 이쪽 부분은 해설 부분 쪽을 좀 한번 봐놓습니다. 지금까지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 출제한 적 없습니다. 계속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설 위주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